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저에서 솟아오른 이 섬은 1년에 수천 번씩 흔들리고 산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한 땅 위에 2,3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300만 명의 섬 전체에 고르게 퍼져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 땅의 75%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대만에서 왜 국토의 4분의 3이 비어 있는 걸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대만이라는 섬이 가진 기형적인 지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왜 대만 땅의 대부분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만 260개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1,950m입니다. 대만에는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260개나 있다는 겁니다. 섬 중앙을 관통하는 5개의 거대한 산맥이 마치 척추처럼 뻗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산맥이 가장 큽니다. 문제는 이 산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지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지형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서쪽 해안 평야지대에만 몰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은 여전히 야생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림과 절벽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2,300만 명이 섬의 25%에 불과한 평지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산은 옥산이며 제이드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높이가 3,952m에 달하며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일본의 후지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상이 하얀 설이나 눈으로 덮이는데 그것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흰 옥처럼 빛난다고 해서 옥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산은 대만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나서 $1,000짜리 지폐에도 인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만의 산들은 왜 이렇게 높고 아직도 자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섬이 환태평양 화산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대만이라는 땅 아래에서 두 개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로 밀고 부딪히고 있고 그 힘으로 바다 밑이 조금씩 위로 솟아오르면서 산과 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측정에 따르면 대만의 산들은 1년에 약 5m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속도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변화입니다. 이 거대한 압력으로 해저가 위로 솟아올라서 산맥이 만들어졌고 그 대가로 대만은 1년에 수천 번의 지진을 겪습니다. 대부분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언제든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9년 9월 21일 규모 7.3의 대지진이 대만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대만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일상이고 파괴적인 지진은 대만 주민들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열 에너지 덕분에 천연 온천이 섬 전역에 분포하게 됐습니다. 타이베이의 베이터우 지역부터 깊은 산속까지 대만을 위협하는 바로 그 지각 활동이 부산물로 온천을 선물한 겁니다. 베이터우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온천 마을로 개발됐으며 현재도 수십 개의 온천 호텔과 공중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천은 유황 성분이 강해서 물빛이 우윳빛 백색이고 또 다른 곳은 철분 함량이 높아 황토색을 뗍니다. 각기 다른 광물 성분이 각기 다른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대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온천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땅은 또 다른 극단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남쪽 켄팅 국립공원에는 추화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불이라는 뜻인데 땅 밑에서 천연가스와 메탄이 계속 새어나와서 바위 사이로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 불은 수백 년 동안 꺼진 적이 없어 청나라 시대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불꽃이 바위 틈새에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가오슝 같은 남부 지역에는 진흙 화산도 존재합니다.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은 가스와 진흙이 표면으로 밀려 나오면서 회색 원뿔 모양의 언덕을 만듭니다. 마치 달 표면과 유사한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진흙은 천천히 끓어오르며 거품을 내고 때때로 작은 폭발과 함께 진흙이 사방으로 튀기도 합니다. 온천, 영원한 불, 진흙 화산,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에게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현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대만의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만의 땅 아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끊임없이 가스가 새어나오고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며 진흙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옵니다. 이런 땅 위에 집을 짓고 마을을 세운다는 것은 화약고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만 산악지대의 75%가 비어있는 이유는 단순히 가파르고 높아서가 아닙니다. 땅 자체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몇 시간 머물다 떠나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북회귀선이 대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북회귀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태양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머리 바로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북쪽의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이 대만을 정확히 가르면서 섬의 기후는 북쪽과 남쪽으로 뚜렷하게 나뉘게 됐습니다. 북쪽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북쪽에 있는 타이베이에서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끊임없이 이슬비가 내려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남쪽은 완전한 열대 기후라서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하며 뚜렷한 우기가 있습니다. 남쪽 도시인 가오슝은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며 햇빛이 강렬합니다. 이러한 기후 다양성은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태풍과 집중호우라는 또 다른 위협을 불러왔습니다.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대만은 평균 3개에서 4개의 태풍을 맞이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상륙하면 산악지대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이것은 산사태와 홍수로 이어집니다. 가파른 산빛 아래 내린 폭우는 토사를 쓸어내리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2009년 태풍 모라콧이 남부 산악지대를 강타했을 때 단 며칠 만에 3,0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평균 1,200mm인 것을 생각하면 3일 동안 2년 넘는 비가 쏟아진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덮쳤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악지대의 한 마을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려오면서 마을을 완전히 묻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자연 조건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쪽 해안 평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패턴은 17세기에 중국 본토에서 온 한족 이민자들의 물결이 섬에 정착하면서 확립됐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비옥하고 평평한 서부 평야를 선택했는데 이곳이 본토에서 가장 가까웠고 농업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곳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동쪽은 가파른 절벽과 험준한 산맥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고, 중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솟아오르는 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2,300만 명이 섬의 25%에 불과한 평지에 압축되어 살게 됐습니다. 청나라가 대만을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 현실을 법으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한족 이민자들이 비옥한 서부 평야로 몰려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산기슭과 산맥에 거주하던 원주민 부족들과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청나라 정부의 해결책은 토우구라고 불리는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랑과 흙둑을 쌓아 만든 경계선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뱀처럼 이어졌습니다. 한족이 정착한 저지대와 원주민이 살아가던 산악지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토우구를 유지하기 위해 청나라는 군인들을 배치했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순한 통치 전략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산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상 위험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하고 기후가 불안정했으며 정착과 생존 모두가 쉽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이후의 이주 물결은 이미 형성돼 있던 정착 패턴을 더욱 굳혀놓았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권력을 잃고 대만으로 철수할 당시 약 200만 명이 섬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도시와 기반 시설이 있던 서부 평야 지대에 정착했고, 그 결과 타이베이와 그 주변 지역은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반면 동쪽의 산악지대로 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형이 험했고 정착할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대규모 인구 유입은 대만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오늘날 서부 해안을 따라 도시들이 한 줄로 이어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섬 중앙의 3분의 2는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서부 해안의 좁은 평야지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즉, 대만의 높은 인구 밀도는 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 일부 지역에 압축된 결과입니다. 이 극단적인 집중은 대만 사회에 높은 효율성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주거, 교통, 재해 대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은 대만 사회에 놀라운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약 350km를 90분 만에 연결하며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이 철도망은 인구가 한 곳에 밀집돼 있기에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편의점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타이베이에서는 100m마다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편의점 문화 역시 높은 인구 밀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효율은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당 평균 2.1명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출산율은 오랫동안 1.0 안팎에 머물러 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규모가 이전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극단적인 인구 집중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린 도시 중심부에서는 생활비와 주거비가 빠르게 치솟았고, 여기에 높은 교육비와
긴 근무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타이베이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연봉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됐고,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 역시 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 점 역시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만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력, 의료, 복지 시스템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만이 약 75%의 지대가 비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나머지 25%의 좁은 평지에 집중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 지형이 험하고 지진과 산사태, 태풍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제한돼 있고, 사람들은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땅 위에서 서로 더 가까이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만 인구의 95% 이상은 한족으로 분류되지만, 이 섬은 동시에 풍부하고 다양한 원주민 문화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의 후손들입니다. 현재 대만 정부는 16개의 서로 다른 원주민 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고유한 언어와 신념, 예술과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교한 수학 축제로 알려진 아미족, 얼굴 문신과 직조 문화로 유명한 아타얄족, 복잡한 다성 음악을 전통으로 가진 분홍족 등이 그 예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원주민 집단의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족 이주민들이 평야 지역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은 점차 산으로 밀려났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 인구는 현재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며, 일부 언어와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전체의 발원지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한족이 이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섬의 산과 해안에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어학과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대만의 원주민 언어들은 오스트로네시아 언어 계통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고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물학에서 종의 기원지에서 가장 높은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계통에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하와이 원주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양 이동이 시작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약 4,000년 전, 이 섬의 원주민들은 별과 바람을 읽으며 바다로 나아갔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대만의 산악지대가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온 공간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의 독특한 지리는 이 섬을 과일 왕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회귀선이 지나가고 높은 산들이 섬 곳곳에 솟아 있으면서 고도에 따라 전혀 다른 기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대만에서는 열대 저지대부터 온대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미세기후가 형성됐고,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만 농부들은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여름철을 대표하는 어윈 망고와 심지까지 부드러운 파인애플이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대만에서 과일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물이자 문화의 일부이며 국가적 자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일들 역시 대부분 서부의 평야지대에서 재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섬 중앙의 산악지대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지반이 불안정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 대규모 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50년대 이후 중국 본토에서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전통 중국 문자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것이 오늘날 간체자로 알려진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변화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홍콩, 마카오와 함께 여전히 전통 중국 문자를 공식 언어와 교육, 출판,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용하는 드문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방문객에게는 거리 표지판과 신문이 더 복잡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역사가와 언어학자에게 대만은 살아있는 문자 문화의 보존지에 가깝습니다. 전통 한자는 각 글자가 의미와 역사를 함께 품고 있으며 효율을 위해 획을 줄인 간체자와 달리 원래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만이 빠른 변화보다 축적과 연속성을 선택해 온 사회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대만이라는 섬은 극단적인 조건 위에 놓인 땅입니다. 아름다운 산맥을 품고 있지만 그 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파르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2,300만 명의 사람들은 섬 전체가 아닌 겨우 4분의 1에 해당하는 평야에 모여 살아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75%의 땅은 결국 채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비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반복되는 땅 위에서는 도시도 농촌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좁은 평야에 밀집해 살아가며 높은 집값과 낮은 출산율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효율적인 사회와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만의 이야기는 지리가 곧 운명이라는 생각에 대한 발레입니다. 자연은 분명한 한계를 제시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산이 사람을 막았을 때 사람들은 평야에서 문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대만 땅의 대부분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그럼에도 이 섬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